네, 30년 전쟁의 3단계는 스웨덴 전쟁입니다. 1630년부터 1635년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1630년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독일의 북진을 우려하게 됩니다. 독일 내 가톨릭 세력이 득세하고 이러한 세력의 강화가 스웨덴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압박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서 포메른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포메른 지역은 발트의 남부 지역이고요. 독일의 북부, 폴란드의 북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1632년에 류젠 전투를 통해서 스웨덴군이 승리는 합니다만 1634년에 페르디나트 3세 헝가리아 왕의 주도로 스웨덴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1635년 5월에 프라하 협정, 프라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요. 제후들의 합법적인 권한보호, 영지의 반환, 그리고 칼뱅파는 물론 여기에선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무마책인 거죠. 일시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프랑스의 참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참전으로 30년 전쟁은 약간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연합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를 안게 됩니다. 사실 유럽에서 합스부르크 왕조가 유럽 내에 많은 왕들을 배출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당시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 출신이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결탁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프랑스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와 왕가 사이에 끼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1635년 5월에 프랑스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톨릭과 신교의 갈등, 프로테스트 간의 갈등이었던 전쟁의 성격이 프랑스가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원함으로써 합스부르크 왕조와 부르봉 왕조의 갈등으로 이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1637년 11월에 페르디나트 3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즉위를 하게 되고요. 신교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 계속 내부의 반란, 제후들의 반란, 그 다음에 오스만과의 전쟁, 이런 벌써 100여 년을 가까이, 그리고 농민 반란처럼 다양한 반란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페르디나트 3세는 황제를 즉위하면서 신교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고요. 이 시기에 프랑스 전쟁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리슈르의 추기경이 사망하게 됩니다. 리슈르의 추기경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 듀마가 썼던 삼총사에 총사대와 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추기경 세력이 있습니다. 그 추기경이 바로 리슈르의 추기경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에서 굉장히 능란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랑스의 전쟁을 이끌었던 리슈르의 추기경이 사망하게 되면서 전쟁의 동력에도 많은 이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1648년이 되면 스웨덴군은 보헤미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도 많은 부분 이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648년 10월이 되면 베스팔리아 조약이라고 해서 The Peace of Westphalia를 체결하게 되고, 베스팔리아 조약은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할 때까지 공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근대 유럽 질서, 그리고 근대 주권, 국가 주권의 질서를 형성하는 이제 의미 있는 조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스트팔리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보자면 프랑스와 스웨덴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나름 승리한 국가들의 혜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를 상실하거나 전쟁에 패함으로써 서유럽 내 주도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독일의 공국들, 독일의 수많은 제후 공국들이 있었는데 독일의 공국들은 영토적인 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신성 로마 제국에 적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과 동맹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근대 국가적인 주권의 의미, 그거와는 좀 다르겠지만요. 주권과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소속의 많은 연방 국가들도 주권을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약화되고 많은 주권국들이 등장하고 종교적 다원성이 인정되는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서 근대의 새로운 유럽 질서가 출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차이에 발견하고 차이가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그 갈등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나 변화나 사회 발전, 역사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 소설에서 말하는 그러한 갈등, 그러나 소설에서는 그 갈등을 관리하거나 해결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죠. 아마 그거를 제시한다면 그건 아마 정치 사상이나 이제 철학서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년 전쟁은 그러한 현실 역사 속에서 어떤 차이의 발견, 차이의 발견이 갈등으로 번지는 과정, 그리고 그 갈등이 조화되고 수습되는 과정, 그렇죠? 서로 양보를 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무마되는 과정이죠. 갈등이 관리되는 과정.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방금 살펴본 겁니다. 종교 차이, 종교적인 차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갈등, 차이의 발견이 결과적으로는 유럽 내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발견, 그렇죠? 주권국가의 발견입니다. 주권국가의 발견, 기존 질서의 약화,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의 약화죠. 새로운 기준이 대두되고 그 기준에 따라 주권국들이 나타났고 그 속에서 종교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차이의 인정이 다양한 행위자와 집단의 발견, 그리고 무엇인가 다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주권, 국가주권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오늘날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의 발견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관리가 이제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30년 전쟁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단위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년 전쟁 이후 혹은 아우크스부르크 하와이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커다란 변화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 자유, 프로테스탄트들의 인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제 양상을 띠게 됩니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 하와이에서는 신앙의 속지주의가 포기됩니다. 물론 칼뱅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영토에서 특정한 종교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포기되는 거죠. 그리고 1648년 10월에 베스트팔리아 조약에서는 다양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위는 결국 주권국가의 분리로도 나타납니다. 이전의 제후들은 사실상 토지의 소유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면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는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합법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합법적인 권위를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새롭게 독립된 단위들 간의 경쟁도 촉발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영토 내에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국가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통치 제도를 고안하고 발전하는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유럽에 가면 시계탑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시계탑들이 있고요. 프라하에 가도 정말 관광객들이 정시가 되면 시계가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1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보기 위해서 그 광장에 관광객들이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이 모입니다. 그리고 1분에 걸친 그 타종이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이 지나면 그걸 보려고 다 모여요. 곳곳의 주요 중심지에는 그런 시계탑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유행하던 새로운 경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지의 상징, 중심지가 되기 위한 경쟁인데 그게 시계탑, 과학기술 여기까지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통치제도가 고안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제군주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상비군 제도가 도입되고 관료제가 정비되고 조세,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조세 제도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역, 그다음 외교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도적인 틀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권 국가가 성립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권 국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영토 내에서 군주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들이 이제 변화되고 발굴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간단한 차이가 이러한 발전들을 초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영토를 경계로 한 새로운 단위의 발전은 그런 의미에서는 나중에 민족 개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의 주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영토에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결합하면서 근대 민족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저 새롭게 등장한 주권을 가진 영토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도 역시 제공하게 됩니다. 루소가 가장 바람직한 공간이라고 봤던 제노바 공국,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기를 보면 우리가 근대 자유주의자라고 불리우는 로크가 1632년부터 1704년, 루소가 1712년부터 1778년에 살았고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 나폴레옹 전쟁이 1803년부터 1815년, 산업혁명이 1760년과 1820년,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 데일리 뉴스가 프랑스의 제2저정을 지칭하면서 제국의 등장이다. 1870년에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특정한 사상이 들어오면서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지향을 가진 국가가 저 영토를 경계로 한 새로운 단위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 기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죠. 정치제도의 개혁,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새로운 경제적인 능력의 획득이 제국주의라는 발전과 역사적으로 맞물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토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새로운 단위의 발견이 이후에 제국의 발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나는 100년과 200년의 지향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다양한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를 낳는 하나의 요인, 역사적인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토 경계 단위와 민족의 결합, 근대 민족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근대 자유주의의 발전, 제국의 발전을 낳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격의 갈등과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제국주의 전쟁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단위가 새로운 발전과 또 다른 갈등을 낳았고요. 또 다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적인 사례의 차이가 어떻게 질서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무슨 과제를 주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